CJ 대한통운이 이 택배 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택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 현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동산업부 전유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판결의 쟁점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네, 이번 판결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택배업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청인 CJ 대한통운 가장 위에 있죠. 이들은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대리점들은 각각의 택배 기사들을 고용을 해서 이들과 계약서를 쓰고 집배송 업무를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거죠. 쟁점은 가장 밑단에 있는 이 택배 기사들이 누구와 임금이나 복지에 대해서 단체 협상을 해야 되냐, 즉 택배 기사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네. 택배 노조는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우리의 사용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CJ 대한통운은 직접적인 사용자는 너희들이 계약서를 찍은 이들은 대리점이 아니냐 이러면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2011년에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CJ 대한통운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가 중노위 손을 들어준 겁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 노동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원청과 하청이 다른 회사다라고 한다면 하청 노동자가 굳이 원청의 교섭에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응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런 판단이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실질적 영향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2021년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보면요. CJ 대한통운이 상품 인수와 인도 시간 단축, 작업 환경 개선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니까 노조와 협상을 할 의무가 CJ 대한통운, 그러니까 원청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오늘 법원의 판단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거라서 상당한 파장도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판례는 어땠는데요? 네, 기존 대법원의 판례는요, 명시적 그리고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을 때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존의 판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로 판단을 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설은 기존의 단체 교섭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련된 이론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번 단체 교섭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법리로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에 책임이 있다, 원청도. 지금 이런 게 이번 판결의 배경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CJ 대한통운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택배 노조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는 원청 CJ 대한통운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판결문이 송부가 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택배 대리점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대리점주 연합은 판결 직후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택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근로자와 직접 계약서를 쓴 하청업체, 그러니까 대리점은 건너뛰고 원청과 협상하는 구조가 되면 하청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앞으로도 소송이 더 지속되겠습니다. 택배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네요. 네,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미 택배 회사인 롯데 글로벌로지스도 최근 중노위로부터 하청 노조와 협상해라 이런 결과를 받았고요. 현대차, 기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제조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퀵서비스 기사, 보험 설계사, 카드 모집인, 그리고 방문 판매원 같은 택배 기사와 유사하게 대리점에 소속된 근로자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로 노사 관계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느냐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택배업하고 다른 업종하고는 또 판결의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결과는 좀 산업군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단순히 이제 뭐 자동차나 배를 만드는 것과 택배 서비스업과는 또 업종 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택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각 대리점이 지역을 원청으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이제 노동자들도 뭐 근무 스케줄이나 뭐 배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청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인데 예. 이런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들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실질적 지배력 이번에 인용이 됐다고 해서 다른 제조업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나 그건 싶습니다. 좀 더 업무하는 방식을 좀 더 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판결이 소위 우리가 이제 손배폭탄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 노란봉투법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 이거는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가 담겨 있잖아요. 네.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노조법 2조 사용자와 근로자를 정의한 조항인데 이를 개정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입법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였습니다.